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승만생의 90년 중에서 1875년 출생부터 1894년 배제학당 입학 전, 즉 20세까지의 성장 과정을 보겠습니다. 1875년입니다.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대경리 능내동에서 이경선과 김혜김 씨 사이에 5대 독자로 태어났다. 태몽으로 용꿈을 꾸었기에 아명은 이승용이었다. 이승만의 가계입니다. 이재 양녕대군으로부터 16대손이라고 합니다. 이승만의 부모입니다. 보학과 풍수지리의 조예가 깊은 유교적 선비로 탄탄한 생계수단을 갖추지 못한 아버지 이경선. 타이틀 자체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나오죠. 한량같이 살았답니다. 여러 차례 과거에 실패하고 족보를 펴고 옛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취미였다. 풍수지리를 연구한다며 밖으로 떠돌았다. 이승만 자신의 해고입니다. 아버지는 불시에 나귀 등에 올라 방울 소리를 울리며 집을 나서면 두세 달, 때로는 한 해가 기울어도 소식이 없다가 문득 어느 눈 내리는 날 밤 다시 말방울 소리가 울리며 돌아오기 일쑤였다. 이게 마치 어느 소설의 그 장면 같죠. 서당 훈장 김창은의 외동딸로 교육에 열심이었던 어머니 김혜김 씨, 서당 훈장의 따님이셨답니다. 그리고 아들 교육에 아주 열심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친보다 6살 위였으며 전형적인 조선의 여인답게 자녀 교육과 집안 살림에 헌신적인 분이었다. 먼저 태어난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오랜 기간 아들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나이 40이 다 되어서 얻은 우남에게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문수사에 가서 치성을 들여 그를 낳았다고 한다. 그녀는 동시대의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진보된 머리에 보다 높은 교양을 지니고 있었던 어머니는 우남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 만난 선생님이었다. 시골 서당 훈장님의 따님이었던 우남의 모친은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손수 아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시작을 훈도할 정도로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학식이 높았다. 올리버 박사는 그녀는 당시로서는 많이 개화되어 있었으며 아는 것이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남도 자신의 모친이 서장 훈장의 딸이었고 어렸을 때 천자문과 시상을 어머니에게 배웠다고 했는데 그의 모친은 그를 직접 가르칠 정도로 아들의 교육에 큰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상당한 학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처를 황해도에서 서울로 옮겼다. 서울에서 그녀는 삭바느질로 집안 살림을 꾸려가면서 아들의 교육에 전력을 다하였다. 아들 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았었던 모양입니다. 이사를 다녔던 것도 아들 교육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만의 회상입니다. 어머님은 내가 무거운 것을 들거나 돌을 멀리 던지는 놀이도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붓글씨를 쓰는데 중요한 손의 신경 조직을 상할까 두려워하셨기 때문이다. 어느 친구가 검은고 연주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한 적도 있지만 나는 글씨를 연마하는데 방해가 될까 해서
이것도 사양했다. 훗날 나는 그때 음악을 배우지 못한 것을 무척 후회하곤 했는데 그때 배워두었더라면 나이가 든 지금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글씨를 보면 후에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명필입니다. 어머니의 참빛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프란체스카 여사와 결혼할 때 그 선물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100일 기도하러 또 어린 이승만을 데리고 다닌 북한산의 문수사입니다. 삼각산 산성 대남문 바로 옆에 문수사라는 절이 있었다. 이 절에 천연동굴이 있고 그 동굴에서 100일 기도를 하면 복을 받는다. 특히 500나원을 섬기는 문수함에서 100일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아들을 낳는다. 오래전부터 그런 설화가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승만의 어머니도 황해도 평산에서 서울까지 100일 기도를 다녔다. 그 동굴에서 100일 기도를 하던 중에 꿈에 큰 용 한 마리가 가슴으로 안겨드는 태몽을 꾸었다고 한다. 그때 이승만이 잉태되고 드디어 용과 같이 예쁜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생일마다 문수사에 가서 불공을 드리도록 아들을 직접 데리고 가고 그랬던 곳이랍니다. 아래에 그 문수사라고 써 있는 현판은 이승만 대통령이 되어서 직접 써준 친필 현판입니다. 이승만의 생애 1875년 1살 때입니다.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대경리 능내동에서 3남 2녀 중에 막내 아들로 출생했다. 앞서 책에는 5대 독자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책에는 6대 독자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이의 아들 둘은 일찌감치 사망을 하고 이제 누이 둘과 아들로서는 그래서 막내로 태어났지만 이제 유일한 그 장손이 된 것이죠. 여기서 그 황해도 평산 나오는데요. 이승만과 김구가 두 분 다 이제 황해도 분 아닙니까? 그래서 훗날 상해 임시정부 내에서 그 평안북도 그쪽과 기호파 대립이 있었는데 그때 이승만은 기호파의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가 있습니다. 평안도 쪽에서는 안창호 선생이 대표가 되죠. 그때 75년에 민씨 척조계 수장 민승호가 암살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편 폭탄으로 일가족이 사망했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척을 왕세자로 선포하고 이제 그랬던 해입니다. 그 다음에 75년에 7월 달에는 대원군의 복귀를 요구하는 수구파 성리학자들, 주로 영남 유생입니다. 상소가 계속되자 이를 고종은 서소문 밖에서 처형을 했다. 오늘날 그 약현성당 앞쪽에 그 처형장이 있었답니다. 근의대인 무의소 최고 지휘관도 민씨척 쪽 민규호로 바꾸고 또한 9월 달에 운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상궁 소생의 완화군이 의문의 죽음을 80년도에 하게 되고요. 이것이 대원군과 그 다음에 민비 그리고 그 뒷 배경에 있는 청나라 이런 관련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척신정치가 시작된 75년입니다.
황해는 매천야록에서 친정이 시작되었으나 안으로는 민왕후가 주관하고 밖으로는 민승호가 명을 받들어 시행했다. 대원군 실각거사는 민교가 기획했다는 일본인의 근대 일선관계 연구라는 책에서 적고 있기도 합니다. 그녀는 외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남편을 설득하고 거처를 황해도에서 서울로 옮기게 됩니다. 3살 때인 1877년의 일입니다. 염동으로 이사했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지금의 종로 2가 청계천 일대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바느질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꾸려가고 자식을 이제 가르치려고 왔다고 합니다. 76년은 강화도 조약이 있었던 해죠. 수신사 김기수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승만보다 한 해 후에 76년에 김구 선생이 탄생하게 됩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탄생합니다. 또한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도 황해도 봉산에서 또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면 그 황해도 분들이 참 많아요. 일본 또는 대영제옥이라든지 그 세계사들이 전개가 되고요. 78년으로 넘어가면 안창호 선생이 또 출생을 하게 됩니다. 평안남도 강서에서. 그렇게 되죠. 흥사단과 관련이 있고요. 또한 78년에 소련의 스탈린이 출생한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1879년 5살 때 어머니로부터 기초적인 한자를 배우고 또한 문수사에 다니면서 불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해 10월 지석영 선생은 부산에 있는 재생의원에서 종두법을 실시합니다. 안중근 선생이 또한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납니다. 79년에. 어머니의 교육열에 힘입어 우남은 6살 때에 천자문을 모두 암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부모는 이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서 이웃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승만의 첫 시, 바람은 손이 없어도 나무를 흔들고 다른 발이 없어도 하늘을 건너간다.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천연두로 3개월 동안 시력을 잃었다가 진곡에 지금의 명동입니다. 양의사의 치료를 받아 나았다고 합니다. 일본인이 운영하는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시력을 잃은 것이 그냥 안약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나왔던 모양입니다. 이것이 이제 되게 신기하게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80년 6살 때에 신규호, 신채호, 신배구 충북 청원의 그 산동 삼재라고 일컬어졌답니다. 신씨 삼형제. 그분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태어납니다. 신규식 선생은 그 동제사, 중국의 동제사 관련이 이제 깊은 분이고요. 손문의 신해혁명에도 참가하고 이제 그러한 인맥으로 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아주 산파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채호 선생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선 상고사 이제 그 우리의 그 고조선사를 회복하신 그런 분이죠. 신배우 선생은 이제 신흥무관학교에서 서로 군정서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그런 분들이 이 당시에 태어났던 분들입니다. 1881년 어머니는 서당을 알아보고
이제 교육 때문에 그런 거죠. 퇴직 대신 이건화가 조카 이범교를 세운 낙동서당 일명 범교내 서당의 아들을 입학시키고 집도 낙동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천자문과 동몽선습, 자치통감을 공부했고요.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낙동은 또 찾아보니 충무로일과 명동이가 회현동 3가에 걸쳐 있던 마을이랍니다. 예로부터는 그 타락골, 타락동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1881년에는 김규식 선생이 부산 동래에서 태어났고요. 박용만, 나중에 이승만과 이제 하와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그러나 원래는 아주 한성 감옥에서 해서 이승만을 잘 따르던 그런 박용만은 81년도에 태어납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고 무장투쟁론자죠. 이것이 외교 독립을 하는 이승만과 많이 부딪히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1882년 8살이 됩니다. 서당에서 글 공부하고 있는데 동대문 밖 화약고가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모굴란 발발로 이건화 집안은 난리를 피해 충청도 아산의 산골로 피란하게 됩니다. 그 집을 이승용과 어머니 그리고 복녀 셋이서 지켰다고 합니다. 이건화는 갑신정변 후 2년 후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때 에디슨은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모군란과 제물포 조약,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체결되고 멜렌도로프 고문이 파견돼서 내정 간섭을 시작하게 됩니다. 1883년입니다. 제물포항 개항하고요. 초대 미국 공사 푸트 공사가 한성에 주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하게 되고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육일준, 변수 이런 분들이 가게 됩니다. 나중에 1888년에 초대 주미조선공사 박정양이 이상제, 이완용과 함께 주미공사로 파견됩니다. 전환국을 설치하고요. 중등학교 원산학사가 설립됩니다. 한성 순보도 발간되고 영국, 독일 이렇게 다 수교를 하게 됩니다. 조만식 선생이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납니다. 83년에. 여기서 그 민영익이 갔던 그 보빙사가 있는데요. 이 보빙사가 40여일 동안 미국 공장, 신문사, 보스턴 만국 박람회를 참관했는데 그때 에디슨의 전기발전소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참관하고 돌아와서 이제 우정총국 농무목축 시험장 시설 도입하고 그 다음에 건천궁에 처음으로 전등을 점화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광화문에 있죠. 옥상에서 본 경복궁 전경입니다. 경복궁 전경을 볼 수 있는 뷰가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박물관 1층에서 7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 디스플레이 해놨던 그런 것들을 제가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초대 주한미국공사 푸트, 한국의 자주적 근대화를 돕고 한미우호의 길을 열다.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 자주 외교의 기틀을 닫고 한미우호의 길을 열다. 1884년 10살이 됩니다.
남산 서남쪽 도동 복사골입니다. 그리 또 이사를 합니다. 이곳은 양녕대군 사당 지덕사가 있던 곳으로 그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동네라고 합니다. 여기는 오늘날 그 서울역 앞에 남대문 경찰서 뒤쪽 우측 방향 그리고 힐튼 호텔 인근 후암동 일대라고 합니다. 이제 성 밖으로 나간 겁니다. 남대문 밖으로. 84년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갑신정변이 발생한 해고요. 갑신정변에서 큰 부상을 입은 민영익을 알렌이 치료해 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알렌은 광해원, 즉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하게 되죠. 이 갑신정변 후에 원세계가 등장해서 조선을 내정간섭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1885년으로 넘어갑니다. 이근수의 도동서당에서 수학을 합니다. 이후 1894년까지 여기서 공부하면서 과거 시험을 계속 보게 됩니다. 사서삼경과 당송시문 공부하며 본격적으로 과거 응시를 준비합니다. 이때는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을 했고요. 알렌이 제중원을 설립하고 서양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4월에 내한합니다. 언더우드가 5월에 바로 경신학교를 설립합니다. 6월에는 메리 스크랜턴이 내한합니다. 아펜젤러는 내한하면서 인천 내리교회에서 잠시 머물면서 거기서 예배를 보게 됩니다. 인천 내리교회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이 인천 내리교회의 성도들이 1902년에 하와이 이민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1952년 하와이 이민 50주년을 기념해서 김범린 문교부 장관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합니다. 인천에 미국의 MIT 같은 공대를 세워라. 1953년에 인하공대가 설립됩니다. 한인 기독학원 매각대금과 하와이 교포들의 성금으로 지어집니다. 인천 내리교에서 가신 교포들도 꽤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1954년에 인하공대가 개교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자력 공학과도 설치가 됩니다. 한참 지나 1979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인하대학교에서 인하공대에서 건립하게 되었다가 84년도 한 5년 후에 또 철거하게 됩니다. 이유는 독재와 친일 행적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현재 파주에 있는 어느 창고에 그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5년입니다. 8월에 배제학당이 아펜젤러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고종이 친히 배제학당이라는 현판도 써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거는 1925년까지밖에 존재하지 못하고 폐교당합니다. 대원군이 10월에 또한 귀국합니다. 3년 2개월 만입니다. 청나라에서 풀어준 것이죠. 정치적 목적으로. 그리고 그해 10월 정동교회가 아펜젤러에 의해서 인천 내리교회에서 예배를 몇 달 드리다가 이제 정동 서울로 올라와서 정동 오늘날 정동 제1교회죠. 감리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승만이 다닌 도동서당과 그의 친필 연소정 글씨입니다. 남산 밑에 도동서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서울역 앞에 그 힐튼 호텔 자리 거기인 것 같습니다. 연소정은 제비집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이승만이 써준 현판이랍니다. 이 도동서당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평산에서 이승만을 낳았을 때 돌잔치를 하는데 돌상에서 붓을 잡았답니다. 이 아이는 커서 선비나 나라에 큰 벼슬을 할 것이다. 그렇게 좋아하면서 교육에 더욱 치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졸라 서울로 이사를 간 것이고요. 큰 서당에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도동서당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근수라는 분도 양녕대군의 후손입니다. 이승만이 이 부분은 이승만이 한시를 공부한 도동서당에 1957년도까지도 이런 모습이 있었답니다. 남산 기슬 우수연 남쪽 현재 힐튼 호텔 근처에 있었다.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재임 중인 1957년 도동서당을 방문하여 연소정이라는 휘호를 남겼다. 대한제국 당시 도입되었던 전차를 묘사한 한시도 지었다고 합니다. 가운데 사진은 도동서당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도동서당의 주인 이근수 옹이 갓을 쓰고 찍은 사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이승만이 아버지에게 보낸 서한이라고 합니다. 번역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정순만이 돈 2원을 보내왔고 또 편지에 이르기를 여주 이천 등지의 교인 4사람이 합해서 보내는 것이며 오늘 밤에 돌아간다 하였습니다. 이에 몇 자 적어 감사의 뜻을 밝혔사오니 속히 전해주심이 어떻겠습니까? 갖추지 않고 사례입니다. 즉일 자 이승만 상서 이런 글씨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승만의 서당 스승은 어떤 분이었을까? 이승만이 직접 이근수 판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신흥우가 그의 동네 친구 동생이죠. 1949년 올리버 박사를 만나 이승만에 대한 면담을 했을 때에도 별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이승만을 여러 차례 만나 이승만 박사전을 저술한 그 서정주 시인 있죠. 그분이 이승만이 이근수 판서 댁에 마련된 서당에서 배웠다고 했고 선생들의 이름도 적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근수 판서가 양녕대군의 직계 종손으로 이승만의 조카뻘이 된다고도 했다. 학렬이 그렇게 됐던 모양입니다. 신흥우가 기억하는 이승만의 스승 유명한 한문학자가 있었다고 표현했는데요. 이승만은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사정사정에 의해서 서울에 이사해서 친척인 이근수의 집안인 남대문 밖 도동에 살 곳을 마련했다. 당시 이근수는 지금의 내무부 장관격인 이조판서에서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다. 이승만이 7살이 되자 이근수 판서는 유명한 한문학자를 자기 집에 고용해 이승만에게 한문을 가르치게 했는데 천재인 승만은 학생들 중에서 항상 학업성 취에 수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기억을 신흥우는 하고 있습니다. 신흥우가 언급한 유명한 한문학자는 누구였을까? 서정주는 수원 사람 이승설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석초 김생원이라는 선비가 가르쳤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런데 신흥우는 유명한 한문학자를 아마도 신면휴라는 분을 가리켰을 것이다. 신면휴는 1900년께 쓴 옥중개학 전말이라는 글에서 자기가 이승만을 어릴 때 가르쳤다라고 했답니다. 신면휴는 신긍우, 신흥우 형제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승만의 조모가 할머니가 신씨이기도 해서 신흥우와 이승만의 집안에는 혈연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배제학당입니다. 보면 신교육의 발상지 이렇게 바위에 새겨져 있고요. 배제학당이 지금은 역사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1925년에 폐쇄됐습니다. 정동 제1교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장례식을 여기서 치렀다고 하죠.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사이트에 보니까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149주년 기념 행사 초대의 글 이런 팝업 창이 있습니다. 올해가 149주년이랍니다. 24년 3월 26일 오늘이네요. 이승만의 유년 시절은 어땠는가? 거기에 관련된 몇몇 힌트가 되는 문장들을 보겠습니다. 이승만은 한 가지 일에 꼬치꼬치 파고드는 성격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발표 때가 되면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해 용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비 그림을 배웠는데 나비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었다고 하고요. 친구들이 이 나비라고 놀려대곤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림이든 연날리기든 글을 읽든 이승만이 한 번 열중하면 아무것도 그를 움직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승만이 유년이 보여주는 특징은 집중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꽃귀신에 반한 녀석, 나비 그림에 미친 이나비 등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꽃과 나비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의 모든 열중은 한 번 시작되면 마치 흠뻑 무엇에 반한 것과 같았고 또 사실로 그는 모든 것에 반할 수 있는 성격을 갖춘 소년이기도 했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어릴 적부터 5대 독자로 자란 데다가 아버지가 방랑벽으로 오랫동안 집을 비움에 따라 집안의 유일한 남자로 어머니와 둘이서 외롭게 생활하면서 수탁형의 외형적 성격과 유아독존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글도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얘기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글씨 연습을 위해서도 그랬고 또 부친의 말씀에 따라 종종 다른 사람을 위해 글을 쓰곤 했는데 내가 글쓰기에 열중할 때면 여러 사람들이 내 주위를 둘러서서 보면서 야, 그 도령 잘 쓴다 라고 탄성을 지르곤 했다.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신이 나고 용기가 솟아올라 서당에서도 서예 연습에 박차를 가하곤 했다. 이런 일들은 나를 더욱 서예에 정진하게 만들었고 이 이해를 닦는데 방해될 만한 일은 하지 않게 되었다. 서예를 많이 공부했고 글씨도 많이 남겼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외교를 하는데 외교관들에게 선물로 직접 써서 준 그런 그 외교하는데 선물로 썼다고 합니다. 나는 양친으로부터 서울 남대문 밖 도동에 있는 우리 선친의 가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이렇게 해서 선친으로부터 들은 얘기, 양녕대군의 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다는 기록도 이제 스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치호 일기 갑신정변 때의 일입니다. 1884년 12월 4일 윤치호 일기입니다. 나는 푸트공 다음에 있었다. 저녁 연회가 거의 끝날 무렵에 어떤 사람이 후면에서 불이 일어났음을 알렸다. 앉아있던 손님들이 일어나 바라보니 전동 근처에서 화염이 잠옷 크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게 갑신정변 그때 장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바깥으로부터 신음하면서 들어오는데 피가 흘러 옷을 적시었고 얼굴빛이 창황하였다. 만좌가 놀래어 보니 그는 민운미였다. 이 사람이 민영익입니다. 자객에게 귀에서 볼까지 찔려 떨어질 만큼 쪼개져 있었다. 갑신정변 얘기를 윤치호는 자기 일기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윤치호 일기 12월 4일분입니다. 갑신정변에 대한 평가 몇 개를 보겠습니다. 김옥균이 일본이 동방의 영국 노릇을 하려 하니 우리는 아시아의 프랑스가 되어야 한다. 김윤식의 평가. 그의 행동은 애국심에서 나온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윤치호의 아버지 윤응열. 일이 반드시 실패할 터인데 도리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어리석고 한스럽다. 이들도 갑신정변에 함께 하자는 그런 제안을 받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윤응열은 이제 이런 판단 때문에 참가하지 않았죠. 그래서 화를 면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서울의 중심지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진 비석을 볼 수 있었다. 외국 오랑캐들이 이 땅을 침략하고 있다. 전쟁이냐 평화냐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이다. 평화란 곧 이 나라를 배신함을 말한다. 자손들에게 경고하는 바 앞으로 1000년간 평화는 없을 것이다. 1866년 글을 짓고 1877년 이 비를 세우다. 척화 위에 써있던 글입니다. 불과 20년 후 나의 부모인 닥터 윌리엄 제임스 홀과 닥터 로제타 셔우드 홀은 미국 감리교 해외 선교회 소속인 의료 선교단의 일원으로 조선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미국 감리교회가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 것은 1885년이었다. 조선에서의 선교는 현지의 관습, 미신, 경계심 등을 감안하여 먼저 어떤 방법으로 활동해야 할지를 정해야 했다. 1890년 10월 10일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일기입니다. 조선 해안이 시야에 들어왔다.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면서 당분간 내가 살아갈 이 나라를 비상한 관심으로 바라봤다. 이 나라는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오는 나를 별로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언덕과 산들은 외양이 불규칙하고 매우 가파르며 암석이 많고 나무가 거의 없어 삭막해 보였다. 우리 배는 부산항에서 조금 떨어진 바다에 닻을 내리고 24시간을 정박했다. 닥터 셔우드 홀,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책의 1890년 10월 10일 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 다음에 메리 스클랜튼이 왔던 그 우리나라 선교사들의 그 신학 부분에 대해서 개신교 신학의 역사를 잠깐 봅니다. 일전에 봤습니다마는 그 아펜젤러와 스클랜턴과 언더우드는 앞에 두 분은 미국 북감리교고요.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1875년부터 그 미국으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정통주의 신학을 지키려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서 정통주의 신학을 지키려는 그런 정점이 1910년 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러나 스크랜턴나 언더우드는 이 정통주의 신학을 견지하는 미국의 북감리교, 북장로교 여기에서 파견이 된 선교사들이죠.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학의 특징을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29년에 보수주의 신학 메이첸이 프린스턴을 마지막으로 떠나게 되면서 프린스턴도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제 점령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이첸은 프린스턴을 떠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별도로 만들고 계속 자신의 보수주의 신학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턴 대학교를 다닐 때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또 공부를 했답니다. 대학교와 신학교는 같은 학교는 아니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학교라고 하는데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보수주의 신학을 공부를 했겠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도 채플 시간에 이 메이첸이라든지 이쪽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들이 와서 채플을 인도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의 그 기독교 신학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30년대 들어서는 그 칼바르트가 있어서 신정통주의를 주창하게 되고 그 라인홀드 니버, 리차드 니버라는 그 니버 형제들이 이를 계승하게 되고 이 계통으로 그 풀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풀러 신학교 도서관에서 가장 책을 많이 빌려간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입니다. 1960년대 이후에 복음주의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가 또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을 때 트루만 대통령에게 연락을 해서 한국에 기독교가 많으니 기독교인들을 살려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 트루만 대통령에게 참전을 권했다는 그 일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1971년도인가요?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때 여의도 광장이 아주 꽉 찼었다고 합니다. (1886년입니다) 도강이 열리면 언제나 장원을 했고 과거를 목표로 한 양반 자제들의 서당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승만은 자필 비망록에서 서당 시절에 관한 글을 별로 안 썼다고 하는데요. 당시 나는 매우 야심적이고 노력형인 학생이었다. 공부만 했다는 얘기죠. 글은 안 쓰고. 1887년 13살 때 왕세자빈의 관례를 기념하는 그 경과 정시가 열리자 승룡이 아닌 승만이란 이름으로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를 응시하기 위해서 호도 우남으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우수연 남쪽 우남이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우수연은 바로 기우제를 지내던 가뭄 때 마루턱 아래 남쪽에 집이 있었다 해서 이제 우수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의 호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계속 과거에 낙방하게 됩니다. 서당에서는 그랬답니다. 이승만은 과거 급제는 떼놓은 당상이라고. 한국사 연대기입니다. 격변의 시기죠. 고종이 청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러시아의 직접적인 보호 요청을 함대 파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민영익이 그 측근인 민영익이
원세계에게 밀고를 하게 되고 원세계는 고종을 폐의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청에 병합할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9월에 유경공원이 설립됩니다. 이 유경공원도 고종이 아마 그 현판을 써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헐버트 길모어 벙커 선교사들이 이분과 관련이 있고 이완용도 유경공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메리 스크랜튼이 이화학당을 설립하게 됩니다. 1886년에 여운형이 탄생을 하고요. 경기도 양평입니다. 여운형은 조선중앙일보 사장일 당시에 1936년인가요?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폐간이 되죠. 신한청년단을 나중에 상해에서 하고 해방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를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1887년에 6.1준의 조선 중립화론이라는 것도 주장이 있었고요. 세문안교회가 또 언더우드에서 설립하게 됩니다. 메리 스크랜튼은 또한 10월 달에 보구여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보구여관이 이대 동대문에 이대 병원이 있죠. 그거의 전신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 설립을 잠깐 보면요. 1888년도에 상동교회가 설립됩니다. 한국은행 길 건너 남대문 시장 거 있죠. 이건 스크랜튼이 설립한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동대문교회, 그다음에 1893년에 오늘날 그 롯데호텔 자리 소공동 곤당골 승동교회가 설립입니다. 사무엘 무어에 의해 설립됩니다. 94년에는 연동교회가 또 설립이 되고 이어서 종교교회, 자교교회, 안동교회 등이 계속해서 서울의 사대문 안에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 승동교회 관련해서는 박성춘, 백정장로 박성춘 유명하죠. 그리고 세브란스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의사가 된 그 아들 박서양의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연동교회는 게일 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재 선생과 최남선 선생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화학당,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죠. 정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화학당 그 담장의 보구여관은 그 터만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보구여관 터. 그리고 같은 정동길에 유경공원 자리 지금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독립신문 그런 터들이 그렇게 표지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은 계속 낙방을 하게 되고 1890년에 16살 때 박승선과 결혼하게 됩니다. 94년에 4년 만에 첫째 아이를 했는데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4년 후에 98년에 둘째 태산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태산은 그 박용만을 따라 이제 봉수인데요. 박용만을 따라 도미후에 1906년 필라델피아에서 디프테리아로 불행하게 사망하게 됩니다. 1891년에 사서샘경을 떼고 그러나 여전히
과거에 낙방하고 계속 낙방을 하게 됩니다. 1893년 19살 때까지 매년 과거 응시했으나 번번이 떨어집니다. 8년간 11번을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떼놓은 당상이었던 과거가 이승만에게는 결코 떼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과거와 관련해서 질투와 탐욕으로 가득한 정치바람이 강한 입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답안지가 공정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수험생들의 눈앞에서 무거운 돈다발이 오고 가야 했다. 사람들은 전적으로 정치적 인맥에 의하거나 또는 돈지갑의 두께에 따라서 그 지위가 바뀌었다. 이 시대에 태어난 인물들, 송진우가 전남 당양에서 태어납니다. 최남선이 서울에서 태어나죠. 단군 조선 불암문화론. 1891년에 인천 김성수가 전북 고창에서 태어납니다. 경성방직 사장과 동아일보 사장으로 2대 부통령을 했죠. 그런가 하면 경기도 평택에서는 안재홍이 태어납니다. 조선일보 사장했고 그때 신채호 선생으로 하여금 조선 상고사를 연재하게 해주고 조선 상고사 감을 또 책을 저술하게도 됩니다. 건국준비위원회의 여운형과 함께 참가하게 되죠. 춘원 이광수가 평북 정주에서 1892년에 태어났고요. 경북 구미에서는 그 당시 경북 관찰사의 아들인가요. 1893년에 수도경찰청장에서 국무총리까지 했던 장택상이 태어납니다. 부산 동래에서는 정인보 선생이 태어나고요. 외국에는 베트남의 국부 호치미 1890년, 안토니오 그람시가 91년, 마오쩌둥이 93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승만의 첫 부인 박승선에 관한 글을 모아봤습니다. 맹인을 얻으면 좋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얻어서 결혼을 시켰답니다. 남산자락 복사골 꽃동네 16세기 동갑 신랑 부부의 사진입니다. 결혼 14년 차가 되던 30세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신흥우가 올리버에게 전한 말. 첫 부인 박승선은 성격이 급하기도 했으나 매우 진보적인 사람으로 옛 풍습에 구애되지 않았다. 그녀는 남보다 먼저 머리를 서양식으로 올려 닦기도 했고 또 거리에 나갈 때 너울을 쓰지 않고 나가기도 했다. 이승만이 체포된 후 그녀는 황제에게 남편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고 사흘 밤낮을 덕수궁 앞에 꿇어앉아 탄원을 하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 못지않게 진취적인 여성이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승만이 1910년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부부는 언덕길에 있는 초가집을 하나 사서 살았는데 밤나무와 앵두나무가 있는 700여 평 정도의 땅이 붙어 있었다. 두 사람은 부친을 모시고 지냈는데 부친은 그 후 사망했다. 이승만이 1912년 미국으로 떠난 후 부인은 그 집에서 오랫동안 혼자 지냈고 신흥호 부부는 때때로 찾아가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녀는 하숙을 치기도 하고 언덕 위 밭에 무엇인가를 심기도 하면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던 중 썸씽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1932년 신흥호가 뉴욕에 갔을 때 이승만을 만났는데 자기 처에 대해서 묻기에 하는 대로 말해주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은 제네바에서 엽서를 보내왔고 그 후 신흥호는 흥업 구락부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서 연락이 끊겼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이경선 왕과 며느리 간에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립니다. 박소저의 외할아버지가 양녕대군파 이연필로 이경선과
친분이 있었고 이런 연부로 1890년 이승만과 혼인하게 되었다라는 이것은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들입니다. 그런 정도의 신뢰성만 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94년 부부 사이에 첫 아이가 생겼으나 사산했다. 그리고 1898년 결혼 8년 만에 아들 봉수, 태산이죠,를 갖게 된다. 배제학당에 입학하면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지도자 성당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반대로 박승선 입장에서는 신학문을 접한 남편이 구식 여자인 자신을 버리고 프랑체스카와 중혼의 길로 들어서는 서막이기도 했다. 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이승만은 당시 조선의 개신교 문명을 처음 전해준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과 그들의 모임 공동체 상동교회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자유와 평등 사상을 익혔다. 그러면서 아내 박승선도 이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박승선은 상동교회에 다니며 한글도 배우고 서양 여선교사들로부터 영어도 배웠답니다. 그 교회에서 독립운동가 전덕기 목사, 김구, 이준, 헤이그 밀사죠, 이상재, 이회영 등 인물들이 뭉쳐서 백오인 사건, 즉 신민의 사건의 주역이 됐다. 이 상동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승만과 박승선 부부가 이 상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황해도에서 올라온 그 엘리트들이 많이 다니던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이승만은 적어도 1904년 1차 망명 후 귀국 무렵까지 1910년도 본초와의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이승만이 체포되어 한성 감옥에 수감되자 대한문 앞에서 금식 시위도 벌였고 남편의 긴 수영 생활이 이어지자 조선에 온 선교사들에게 바느질한 염낭 주머니를 팔아 영치금도 됐던 아내였다라고도 돼 있고요. 이승만도 옥중에서 부인을 그리는 시 여러 편을 썼다고 합니다. 1911년에는 이승만은 아내를 일본 나카사키에 보내 유학 보냈으나 3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인해 돌아왔다. 아내를 신식 여성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남편이 2차 망명을 떠난 후 박승선은 시아버지를 극신히 모셨다. 그런 내용도 있고 사이가 안 좋았다.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반주를 밥상에 안 올려서 며느리를 구박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구여관이 전신이었죠. 동대문 이대 동대문 부인병원 창신동에서 살아서 허드렛 일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살았답니다. 이승만이 2차 망명으로 12년에 떠나죠. 그 이후의 생활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1913년에 아버지가 이경선이 사망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 체류 중이었고 참석하지 못하고 박승선이 시아버지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본처를 위해 창신동 땅과 집에 자신의 호적을 옮겨 박승선이 살도록 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뭐 양자 철호씨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박 여사의 성격이 이를 데 없이 강직했었고 마음 또한 비길 데 없이 착하셨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절하던 박승선이 창신동 지장한 법사에게 땅을 빌려준 뒤 사기 및 폭력 사건에 연루되고 부정설과 개가설이 돌면서 이승만과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인터넷상에서 보았습니다. 이승만과 박승선이 섬겼던 상동교회에선 황해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박사에게 기구한 삶이
회자되곤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동교회는 황해도 엘리트들이 주축을 이룬 교회이기도 했다. 1923년부터는 보종학원이라는 그런 학교도 운영했다고 합니다. 꽤 신식 여성이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해방되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죠. 1949년에 박승선은 이기붕에 의해서 친족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이제 호적에서 이승만의 호적에서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남쪽으로 피신을 못하고 서울에 있다가 9.28 수복 때 북한군이 다 물러간 줄 알고 대문에 붙은 삐라를 떼다가 인민군 총격에 사망했다는 설도 있고 납북됐다는 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50년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에서 본 이승만과 박승선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승만 작은 누나의 아들 심종철은 해주의 심씨한테 이제 작은 누나는 시집을 갔습니다. 1912년 이승만이 재차 도매할 당시 두 사람이 합의 이혼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며느리 조혜자는 인간 이승만의 새 전기라는 글에서 이승만은 박씨 부인과 사실상의 이혼을 할 때 재력이 있는 고종사촌 한 사건으로부터 얻어낸 200원 중에서 100원으로 박씨에게 창신동에 있는 복숭아밭을 사주었다라고 하는 증언도 있습니다. 서울 상동교회 옛날 조선 말 그 모습입니다. 백오인 사건의 진원지죠. 이승만 박승선 부부가 신앙생활한 곳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길 건너쪽에 있습니다. 백오인 사건은 뭐 아시다시피 대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사건으로 일제가 조작한 것이죠. 안중근의 종제 안명근의 사건을 기회로 해서 그 일제 군자금을 모집하다 적발됐죠. 이제 일제에서 왜곡되고 백오인을 투옥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승만의 이사 루트를 지도에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종로이가 일대의 염동 어머니로부터 천자문을 배우고 뗐다고 합니다. 거기서 서당이 있는 낙동 오늘날 해연동 일대라고 합니다. 천자문 동문선습 자치통감을 공부했다고 하고요. 거기서 이제 남대문 성벽 넘어 남대문 밖에 도동서당 양녕대군의 후손들이 살던 집성촌이었답니다. 힐튼 호텔 있는 근처입니다. 거기서 사서삼경과 당서 시문 공부하고 과거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위치는 제가 임의로 그린 것입니다.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돌아서 집으로 향하는 길 성벽에 걸터 앉아 이런 책이 이호 목사의 책에 있습니다. 어려서는 신동이요 제법 자란 후에는 천재로 불리웠던 이승만이 부모와 스승 동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과거장에 갔다가 돌아서는 발길은 언제나 처량했다. 당시에는 해가 저물면 한양으로 향하는 사대문에 문을 잠갔다. 문이 잠기면 사대문 밖에 사는 응시생들은 오갈 데가 없게 된다. 그들을 위해서 과거 응시자에 한하여 밤중에 성벽을 넘는 것이 허락되었다. 경복궁 앞에서 시험을 치르고 남대문까지 걸어와서 다시 성벽을 타고 넘어 도동골까지 돌아가는 길은 지치고 피곤했다. 17살 되던 날 이승만은 남문의 성벽을 넘다가 무심코 걸터 앉았다. 꽤 오랜
시상 갈피 없는 생각에 잠겼다. 점점 노쇠해지는 아버지, 관직을 사고팔며 협조에만 기울어지는 조정, 기약 없는 장래, 유능하지만 길이 열리지 않은 젊은이에게 깊은 밤과 타넘어야 하는 성벽은 그대로 걸통한 자 생각에 잠기기에 어울리는 시간과 장소였으리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념을 깨트린 것은 인기척과 놀란 소리였다. 이승만이 살펴보니 앞 못 보는 사람 둘이서 손으로 더듬어가며 성을 올라오다가 무엇엔가 놀랐는지 하며 소리를 쳤다. 이 순간의 심정을 이승만 대통령에게서 자세히 들은 서정주가 전한다. 이승만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얼결에 큰 웃음을 쳤으나 그 다음 순간 그는 까닭도 모르게 설움에 북받쳐서 견딜 수가 없었다. 똑똑히 그 뜻을 알 수 없었지만 이 밤과 이 성벽과 이 장님과 그 소리는 마치 자기 자신과 같고 자기 집안일과 조정의 일과 같고 또 조선의 일과 같은 일종의 절망감에 붙잡혔던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94년 20세가 됩니다. 7월에 갑오개혁에 의해서 과거제가 폐지됩니다. 이승만은 낙심합니다. 그때 동네 친구 신궁우가 권유해서 당시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배제학당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동학농민혁명, 청일전쟁, 갑오개혁 등 파란만장한 역사들이 전개됩니다. 장덕수, 조병옥 등이 그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조병옥은 나중에 60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도중에 사망하고 3.15 부정선거로 부통령 이기붕이 당선되고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하와이로 행하게 됩니다. 1884년 갑신정변 그리고 10년이 흐른다. 이 10년 동안을 이승만은 가장 아까운 세월이라고 했다. 조선왕조가 개혁할 수 있는 찬스였는데 서양과 개방을 했으면 서양을 배워서 조선왕조가 거듭날 수 있는 황금의 기회였는데 놓쳤다는 것이다. 이승만의 시입니다. 우남이 곡하며 읊다. 견문이 굳게 잠겨 하루가 1년 같으니 나그네 시름 가을 해포 다같이 아득하구나. 고향이 지척이건만 한갓 꿈속의 일이랴. 달빛이 두 곳을 두루 비춰주네. 이런 글이 있고요. 22해를 정성껏 은혜로 길러주시어 이제 와선 몸과 머리 참으로 훤칠하건만 영구를 받들고 가 장사 지내지 못하니 머리의 저 푸른 하늘에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랴. 이승만 모친상 부의록에 1896년 7월 15일에 기록되어 있는 시들입니다. 본 자료 작성에 참고한 자료들이고요. 정리된 자료의 내용들은 이 책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책들 중에서도 일부 부분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인터넷에서 검색한 위키백과라든지 다른 그런 검색 자료들은 사이트 주소를 그 페이지에 달아놓고 그렇게 합니다. 이승만이 쓴 책들입니다. 이승만 연구원에서 발간한 책들이고요. 독립정신, 한성 감옥에서 이제 쓴 책들이죠. 청일전기라는 것도 번역을 하고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것이 백오인 사건 이후에 이제 쓴 것이 있고요. 그가 한성 감옥에서 쓴 여러 한시들 체역집이라는 그 타이틀로 모아놓고 있고요. 옥중 잡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편찬하던 영안사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역집에 실리지 않은 별도의 시들을 한시집으로 묶어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국제정치학 박사학위,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Japan Inside Out, 우리말로는 일본 내막기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승만 일기, 청년 이승만 자서전, 프란체스카 난중 일기 등도 읽어봐야 할 책들입니다. 이것은 이승만의 비판적인 자료들입니다. 백년 전쟁을 만들었던 민족문제연구소, 원경 스님이 박원순의 후원에 의해서 만든 민족문제연구소죠. 친일 인명사전도 발간하고 백년전쟁이라는 드라마도 만들어서 방영하곤 했습니다. 이승만의 비판적인 그런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독립운동가 이승만 그 신화를 벗긴다라든지 그런 책들, 독부 이승만 평전, 그런 책들, 하와이의 한인들, 그 다음에 재미 한인 50년사 김원용 씨인가요? 그 다음에 The Writings of 헨리 쿠킴, 김현구인가요? 다 이제 미국에서 이승만과 반대쪽에 서 있던 그런 사람들이 지은 책이고 이승만을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라는 그런 사이트에서도 이승만을 비판하고 있고요. 참고로 민족문제연구소의 원경 스님은 그 박헌영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러 책들, 회고록, 한국전쟁사, 이런 책들은 그 이승만을 비판하는 그 쟁점들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 그런 책들을 제가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향후에 이승만에 관한 쟁점 사항을 정리할 때 그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승만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제가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